저는 올해 64살이 된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가슴 한편이 여전히 먹먹해지네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35년간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남편 김태호는 저보다 3살 위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부장까지 지내다가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38살로 IT 회사에 다니고 있고 딸 민지는 35살로 초등학교 교사예요. 저를 따라 교단에 선 딸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37회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어요. 회식이 있으면 미리 말해 주었고 야근이 있으면 꼭 전화를 했습니다. 월급은 고스란히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용돈 외에 따로 쓰는 돈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명예퇴직 후에도 남편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퇴직한 지 4년이 되어 가던 때라 우리 부부는 나름대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바뀐 건 재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10월 딸 민지가 결혼 5주년을 맞아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손녀 하은이는 저희 집에 맡기고 갔는데 5살배기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녀를 재우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주식 공부를 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목이 말라서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남편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무심코 봤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우리 그 카페에서 만나요. 보고 싶어요. 오빠라니.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가 61살 먹은 남자를 오빠라고 부른단 말인가요? 분명 잘못 본 거라고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수진이라니.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던가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수진, 수진, 수진.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황수진. 남편의 명예퇴직 후 시작한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동호회 회원 중에 수진이라고 있는데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도시락을 싸올 때마다 닫을 줄을 서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산 동호회면 대부분 저희 또래 아니면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산책을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손녀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평온한 척했지만 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 있었지만 저는 인터넷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황수진이라는 여자 사이에 오간 이메일들, 사진들. 그 여자는 48살이었습니다. 제 남편보다 13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사진 속의 그녀는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예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체형. 저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젊은 것도 아니었어요. 48이면 저도 한창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나이였거든요. 도대체 왜? 저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읽어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동호회 멤버 간의 대화 같았습니다. 등산 코스에 대한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오빠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수진아, 괜찮아? 오빠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괜찮아요. 그 여자는 이혼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남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났다고.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썼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남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여자가 남의 남편과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쓴 답장이었어요. 수진아, 나도 너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진 것 같아. 집에 있으면 그냥 늙어가는 기분이었는데 너 보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늙어가는 기분이라고요. 35년간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손녀까지 본 그 세월 동안 남편은 나와 함께 있으면 늙어가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녀가 깨면 안 되니까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어요. 제 인생의 37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 알기에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샤워 시간이 길어진 것, 운동복이 더 깔끔해진 것, 머리카락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어느 날은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나서면서 새로 산 운동화를 신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운동화 언제 샀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 지난주에 샀어. 기존 거 밑창이 닳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존 운동화는 산지 석 달밖에 안 됐거든요. 밑창이 닳을 리가 없었어요.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내게 한 수많은 말들 중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섞여 있었는지를.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 간다고 나선 날 저는 뒤를 밟았어요. 64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미행한 거예요.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았어요. 남편이 카페로 들어가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작고 단발머리에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요. 대신 묘한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 진짜구나 하는 담담한 확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 저는 그날 카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산 어땠어?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았어. 날씨가 딱 좋더라고. 다음 주에는 북한산 코스로 가자고 하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7년 동안 재산 관리는 대부분 제가 했어요. 남편 월급, 제 월급, 퇴직금, 연금, 부동산. 우리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 뱅킹 기록에서 발견한 건데 따로 만든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3천만 원. 언제, 어디서 모은 돈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생 법원은커녕 경찰서에도 가본 적 없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변호사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어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그리고 재산 보호요.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주도권?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37년간 저는 남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큰 결정은 늘 남편이 했고 저는 따랐습니다. 어디에서 살지,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낼지,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저는 늘 따르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0대 중반에서야 저는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응? 뭔데? 황수진이라는 여자 알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한 척하며 말했어요. 수진이? 동호회 회원인데 왜? 얼마나 가까워? 뭔 소리야? 그냥 동호회에서 아는 사이지.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보낸 건 아니고 직접 찍은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언제부터였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작년 봄부터 1년 반. 1년 반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손녀를 돌보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어? 몰라. 나도 몰라. 몰라. 1년 반을 그러고서 몰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영아, 나 늙어가는 게 무서웠어. 늙어가는 게 무섭다고 바람을 펴? 그게 아니라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집에 있으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수진이는 내 얘기를 들어줬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얘기 안 들어줬어? 3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다 할 때 누가 위로해줬는데 당신 부모님 병간호 누가 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당신 눈치 안 보고 산 날이 며칠이나 된다고. 저는 37년간 쌓아둔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대학원 포기했어. 당신이 둘째 낳자고 했을 때 난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해서 포기했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한테 한마디 물어본 적 있어? 그냥 당연히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렇게 37년을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늙어가는 게 무섭다고 다른 여자 만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잤고 저는 안방에서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아빠가 산책 나가서 그런가 보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너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한다면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글이 생각났어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자녀에게 말하는 건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자녀들은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건 아이들에게 평생 상처로 남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소한 그때까지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서재에 있을 거야. 왜?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서재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서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놀라서 서재로 갔어요. 민수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엄마 알고 있었어?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알았어. 민수가 남편을 놓아주며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어? 아빠 동호회 멤버 중에 아는 형이 있어. IT 쪽으로 일하는 분인데 우연히 만났다가 아빠 얘기가 나왔어.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한 정도가 아니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만 했는데. 민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8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도가 상처 주는 건 배우자만이 아니라는 걸,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말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결국 알게 되었어요. 민수가 말해버린 거예요. 저는 말리려 했지만 민수는 누나도 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울면서 따졌다고 해요. 그리고 한동안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손녀 하은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는 왜 안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남편은 매일같이 용서를 빌었어요. 황수진과는 완전히 끝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남은 여생은 저한테만 잘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64살에 이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아프고, 혼자 늙어가는 게, 37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저보다 10살쯤 어린 여자분이었어요. 부부 상담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외도,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느끼는 혼란.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자니 무섭고 안 하자니 분하고. 분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37년 동안 산 게 뭔가 싶어요. 그 시간이 다 헛된 건가 싶고, 저만 바보처럼 순진하게 믿고 산 건가 싶고, 남편분이 외도를 한 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이 자꾸 물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해요. 집에 있으면 내가 투명인간 같다.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 이런 말들요. 하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요? 네.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 한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더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외도는 절대로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대화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외도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을 탓하는 걸 멈췄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외도 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너무 쉽게 용서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정은 제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남편을 용서하든 안 하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든, 모든 건 제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37년간 따르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남편은 3개월간 따로 살 것. 둘째, 그 기간 동안 개인 상담을 받을 것. 셋째, 3개월 후 제가 다시 판단해서 결정할 것. 남편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일주일은 무서웠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보는 것, 가고 싶을 때 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 3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상담을 받았고 저도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함께 살기로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돌아오더라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당신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바뀔게. 저는 남편을 믿었을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주저없이 떠날 거라는 것.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했어요. 요리를 배워서 저녁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눈치 보지 말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민수는 아직도 아버지와 어색하지만 명절에는 얼굴을 비춥니다. 민지는 저보다 먼저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아빠도 아빠 나름의 힘든 게 있었겠지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냐고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가끔 남편을 의심해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볼 때, 늦게 들어올 때, 웃으면서 통화할 때, 그 순간마다 불안이 밀려와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없어요. 그냥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분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외도는 외도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당신이 뭘 못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둘째,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쉬운 용서는 상대방에게 괜찮아, 또 그래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요.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슬퍼하세요. 그래야 진짜 용서가 가능해요. 셋째, 아이들에게는 신중하게 말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문제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이들이 알게 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넷째,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당신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섯째,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상담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을 거예요. 65살이 되는 해에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수채화예요. 젊었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면서 그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금 저는 일주일에 3번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워요. 처음에는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렸는데 지금은 나름 봐줄 만한 그림이 나와요. 강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진짜 재능이 있으세요. 왜 이제야 시작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65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를 위해 살려고 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